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물류 관련 법규 21회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해설할 물류학 박사 김지현입니다. 참고로 제가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9년 동안 도서출판 신지원에서 EBS 교재를 제가 출판을 해가지고 방송 강의도 했는데, 2017년도부터 제가 도서출판 법학원에서 법학원으로 출판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 교재 법학원에서 출판한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재 페이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으니까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19회 때 철도사업법이 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5문제가 나왔었죠. 6문제가 나왔었죠. 그런데 작년에 20회 때 철도사업법이 1문제 줄여가지고 3문제, 유통산업발전법이 1문제 늘어서 5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다시 철도사업법이 1문제 늘어서 4문제, 유통산업발전법이 5문제, 6문제에서 5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물류정책기본법은 8문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문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문제, 철도사업법 4문제, 항만운송사업법 3문제, 유통산업발전법 5문제, 농안법이 2문제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17년 7월 1일 토요일 문제가 나왔던 A형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문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일단 청문의 대상이냐, 청문의 대상이 아니냐를 많이 물어봅니다. 청문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청문은 일단은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에 명시된 것만 청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 여기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은 옳지 않은 것. 자,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그 다음에 인증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국제물류산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나머지 전부 취소입니다. 그죠? 다 취소인데, 요거는 뭐 딱 답이 나오죠. 자, 국제물류산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죠. 사업의 전부 정리라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등록의 취소 시에 청문을 실시하는 거죠. 그 밖에 이 교재, 제 법학원 교재 52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밖에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든가 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그 다음에 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 네. 이 대항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대행. 잘못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문이라는 게 나오면은 취소할 때 한다는 거,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법에 명시된 것만 청문의 대상이 된다. 여기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국제물류산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죠.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물류정책위원회는 우선 제 교재, 법학원 교재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나눌 수 있고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와, 그 다음에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요 3개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있죠. 네. 자, 여기서 물류정책분과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분과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고요. 물류정책분과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을 하고요. 국제물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비상근위원회 전문위원을 두는데요. 이 전문위원회 임기는 3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데 나와 있는 임기는 거의 다 2년이지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회 임기는 3년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없죠.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니은, 니을.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인데요. A 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갑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과징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씩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되죠. 제 교재, 법학원 교재 50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A 도지사는 갑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취소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과징금은 취소할 때 하는 게 아니죠. 과징금은 취소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정지를 할 때입니다. 사업의 정지입니다. 정지. 사업 일부 정지, 60일 사업 일부 정지, 30일 그렇게 하죠. 그 사업의 취소. 이거 다 정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지 처분을 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틀린 겁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A 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갑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 규모를 고려해야 되죠. 네,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도지사 3번. A 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갑의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가 없습니다. 과징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자, 여기에 시험 문제가 주로 이렇게 나오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건 틀린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A 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 수익금 및 징수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게 새로 신설된 조항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과징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서는 시도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도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의사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자로 바뀌었죠. 법률이. 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게 2017년 1월 17일 날 17일부로 시도의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면 시도의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네.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지역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사업 지역의 특수성. 네.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경감. 늘리고 줄일 수 있다. 2분의 1.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네. 4번입니다. 네,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류의 정의입니다. 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자, 물류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그죠?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과 이에 부과 가치를 창출하는 뭐가 있습니까? 네. 가공이죠. 가공, 조립, 분류,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그죠? 가공, 조립, 분류, 수리 들어갑니다. 수리도 들어가고요. 포장도 들어가고요. 포장. 그 다음에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래야 되죠. 경제활동이죠. 물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활동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사회활동이 아니다. 네. 교재 2페이지, 법학원 교재 교재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닌 것은 뭡니까? 분류, 수리, 상표 부착, 정보통신 나오는 체계가 아니죠. 네, 자, 물류는 또 제조도 물류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조도 물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제조라고 나오면 요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제조도 아닙니다. 네. 정답은 4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 교재, 법학원 교재 43페이지, 43쪽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해서. 네. 여기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법규를 문제를 풀 때는 또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아주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잘 보시고요. 자, 1번에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그 다음에 기존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이라든가 장비, 운송수단으로 변경한다든가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이죠. 네, 감량을 한다든가. 정량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죠. 정량 X. 자, 근데 5번을 보면 물류자원을 전략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라고 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물류하고 환경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네. 환경이 나왔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 관리, 그죠? 그죠? 수질, 이런 걸 주로 하죠. 네. 물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환경부하고는.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또는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 이게 맞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환경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류 관련 법규는 행정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요. 네. 요거는 18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제 교재, 법학원 교재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보화에는 관련된 부처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입니다. 자, 관세청의 상급기관은 누구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굉장히 일이 많이 하죠. 그래서 관세청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관이 있죠. 세관. 관세청 밑에가 뭡니까? 세관이죠. 세관. 국세청 밑에는 세무서가 있고요. 이 세관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할 때 서울세관이라든가 인천세관에서 검열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세청장한테 준 겁니다. 권한을. 자,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19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물류정보에 관련된 기관이 아닌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죠. 네, 여기서 시도의사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이
6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물류관리사에 대한 시험은 지난 13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두 번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 13회 때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거 옳은 문제가 13회 때는 출제가 됐었죠. 선택형이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도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물류관리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죠. 취소해야 한다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자, 4번.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반드시 취소 같지만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는 거. 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서를 대여할 때도 반드시 취소가 아니죠. 네. 대부분의 것은 다 4번 내용은 반드시 취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남한테 대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는 아닙니다. 이건 제 교재 법학원 교재 3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네.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대여할 때도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고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미리 시도의사와 협의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의사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도의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사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의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의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대로 됐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정책 8번입니다. 8번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야,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에 나오죠. 네. 자,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서는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의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벌써 틀려버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을 할 때 여기 자기 이거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면 틀립니다. 그렇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남의 물류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중요하죠. 이용해서 수출의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용이라는 거 반드시 자기가 물류시설과 장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물류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해가지고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합니다.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리가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하죠. 프레이트 포워더, 그죠? 네, 국제물류주선업자, 복합운송인. 국제물류원에서 좀 나오죠. 자, 두 번째. 국제물류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요게 2017년 1월 17일로 바뀌었죠. 원래는 당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지만 국제물류산업은 이제 시도의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자, 이 교재가 아마 다른 교재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애를 먹었을 겁니다. 제 법학원에 있는 교재에서는 시도의사로 이미 교재가 나갔죠. 제 교재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법학원 교재 30페이지에 나옵니다. 30쪽에. 애를 먹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국제물류산업에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자, 3억 원이죠. 법인은 3억 원. 법인이 아닌 사람은 얼마요? 6억 원이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법인인 국제물류산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임원의 성명을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변경 등록에 대해서는 교재 32쪽에 나옵니다. 자, 이외에 그 상호라든가, 그죠? 변경 등록의 대상은 상호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에 자산평가액이 변경됐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든가,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 소재지, 그죠?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됐다든가, 그 다음에 소속 국가가 변경됐다든가, 소속 국가명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보증보험은 변경 등록 사항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됐다고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20회 작년도 시험에 출제됐던 거죠. 변경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사업자 등록번호 고르는 문제가 2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보증보험도 아니죠. 보증보험도 변경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산업에 대한 정의는 잘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네. 자,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도 또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징역형이 아닌 것. 징역형이라는 건 뭡니까? 1년,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징역형이죠. 네. 징역형. 그죠? 벌금도 형벌에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도 형벌입니다. 형벌의 일정입니다.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뭐냐? 자, 요 교재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죠. 반드시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 네. 교재 83페이지에 나오죠. 83쪽에.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교재 141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태료의 대상이죠. 과태료. 네, 과태료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자, 다음에 3번 시도의사가 물류단지 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것도 142쪽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4번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네, 요건 뭡니까? 요거는 반드시 취소죠.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취소되는 동시에 뭡니까?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징역형. 그렇죠? 자, 5번. 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에 따른 권리물을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뭐 141쪽에 나와 있는데요. 법학원 교재 14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도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징역형이 형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하고 과태료의 대상이 어떤 거냐. 어떤 때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려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을 놓고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골라라. 이게 반대로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뭐 그 정도만 구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는 자 10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네. 자, 요게 지난 15회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요 교재 법학원 교재 132쪽에 나옵니다. 자, 지난 15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죠. 예, 그때도 공부할 수 없는 거. 문제는 뭐 틀린 지문을 고르는 문제 똑같지는 않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틀린 것만 다르죠. 자, 학교 용지라든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시된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럴 때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계약하고는 틀리죠. 예. 이 공개 경쟁 입찰 계약은 뭡니까? 그건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낙찰이 돼야 되죠. 그러나 수의 계약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은 어떤 개별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은. 자, 4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 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자, 좀 길지요. 자, 여기서 이게 틀렸는데요. 공급할 수 없는 건데요. 뭐가 틀렸죠? 아주 문제가 좀 까다롭죠. 자, 여기서 토지 등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맞습니다. 전부 해야지 수의계약 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틀렸습니다. 물류단지에 협의에 응하여, 그죠?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예, 그렇죠?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전부입니다. 전부. 네. 5번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4번에는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좀 까다롭습니다. 좀 그래서 법규는 하나하나 글을 잘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용어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자, 교재 66쪽에서부터 나오죠. 자,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 조립, 포장, 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당연하죠. 가공, 조립, 포장, 판매 포함되죠. 네. 자, 2번 물류터미널 사업에는 항만법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 하역 시설 및 화물 보관 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아, 요거 좀 틀렸죠. 제외되는 거죠.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항만법, 항공시설법,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4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된다. 그런 얘기가 교재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항만법, 항공시설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자,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거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요거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 3번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수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류창고법에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외된다는 거죠. 물류창고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3가지가 있죠. 자, 다음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종류입니다. 3종류라고 하면 틀립니다. 2종류. 자,
자, 그 다음에 5번. 물류단지, 일반 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작년, 재작년에 신설됐죠. 도시첨단 물류단지. 그래서 일반 물류단지라고 그랬죠. 그전에는 물류단지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물류단지와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나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자, 재복구 및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또한 여기서 묻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재복구라든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여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왔죠.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경작지에서만큼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죠. 그러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죠. 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작지입니다. 경작지. 요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경작지가 빠져야 됩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102페이지에서 법학원 교재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나오는데 요 가로 안에 경작지에서의 경작지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를 할 때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경작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물류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속의 채취. 그 다음에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변경. 그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속의 채취. 그 다음에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간이공작물이죠. 이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공작물은. 그러나 간이공작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공작물은 뭡니까? 여변초라든가 뭐 그런 거죠. 여변초. 여변초도 뭐 시설.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작지가 빠지면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약간 까다롭게 나와 있죠.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LH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이거는. 국가, 지자체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되죠. 그래서 디귿번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당연한 거죠. 부지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 등록 조건이죠. 니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 지급장, 창고들,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다음 복합터미널은 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운송지의 중심지, 그죠?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조건이죠. 자, 다음 미음.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아, 이거 그렇죠? 네. 3년이 됐어요. 등록할 수 없습니까? 등록할 수 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사가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죠. 근데 3년이니까요.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이 뭡니까?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그렇죠? 네. 교재, 법화원 교재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이에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항만공사, 지방공사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지방법에 의해서 있죠. 지방공사도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네, 교재 116쪽에 나와 있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 자,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그 다음에 이주대책 사업비, 물류단지 밖에 설치, 문화재 조사비, 자, 물류단지 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비는 매. 자, 여기서 3번을 보시면요. 물류단지 밖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단지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법은 이 법 문제를, 물류 관련 법규의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때 하나하나 그 지문 5개를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네, 그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 시설 설치비라는 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기반시설에 융자할 수 있는 종목도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4번 문제가 2가지가 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물류단지 밖이라는 것도 이상하죠. 밖에 설치되는 거. 이런 걸 보조할 수 없죠. 또 매연 저감 시설 설치비라는 건 이런 처음 들어봤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은 법에서는 틀린 겁니다. 법은 있는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 외에 이 외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거는 뭐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그죠?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그죠?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용수 공급 시설이라든가 하수도 및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의 건설비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이라는 거. 네,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여기서 정답은 1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옳은 것을 고를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습니다. 자, 100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니죠.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누가 하죠? 시도의사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은 뭡니까? 국토부 장관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초과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의사가 지정하죠. 자, 2번.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는, 이게 중요하죠. 지정하려는 때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정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지난 10회 시험에는 이 지정을 승인이라고 그랬죠. 승인, X.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10회 시험에 이 지정을 승인이라고 살짝 고쳐놨었어요. 이건 틀린 거죠. 여기서는 맞는 겁니다. 3번. 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의 인근 지역의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노후화된 일반 물류터미널. 지정할 수가 있죠. 예, 지정할 수가 있다.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첨단물류단지. 네,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에 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예정지역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분의 4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네, 요거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신설된 조항이죠. 자, 5번.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개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물류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자, 지방공사가 아니라 뭡니까? 민법,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죠. 네. 그럴 때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민법, 상법상 설립된 법인만 해당됩니다. 특별법상 법인은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네, 여기서는 옳은 것은 15번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지원시설. 자, 지원시설. 자, 일반 물류단지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 그 다음에 지원시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아닌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 금융보험시설, 의료시설, 물류단지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네. 여기서 지원시설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은 일반 물류단지 시설입니다. 일반 물류단지 시설입니다. 자, 일반 물류단지 시설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 그 법학원 교재에 보면은 69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그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지원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이거 외에도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죠. 산지 유통센터. 근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일반 물류단지 시설에 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정답이 16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물류단지 시설이라는 거. 1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물을 지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에 해당되죠. 네, 주선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4번.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운송 가맹 사업도 되고요. 운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입니다. 주선 사업. 주선 사업입니다. 주선 사업.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이란, 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여기 운수 사업법이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운송 사업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죠. 네. 여기 운수사업이란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간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운수사업이 가맹사업,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이 있는 겁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죠? 네, 4번이 틀렸죠. 18번 보시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시험 볼 때 옳은 것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이 문제 고르기가 좀 힘들죠.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은, 경영을 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 상호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경미한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나와 있고요. 상호의 변경이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그렇죠? 그 다음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시는 다 변경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바뀌었네요. 2번. 뭐야?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네. 화물자동차 2번입니다. 운송사업에 허가를 받는 자. 이게 아니라 반대로 됐죠.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자동차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송 가맹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맹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맹사업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네. 화물자동차 가맹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이라든가 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맞닿은. 그죠?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다는 건 뭐냐? 자, 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경상북도, 그렇죠? 여기가 경상남도죠? 네. 경상남도에 있는, 남도에 주사무소가 있는데, 경상북도, 여기에 차고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닿지 않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닿고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외가 아니라 밖이죠. 안이죠. 안. 외가 아니라 안. 구역 안에 있을 때, 구역 안에 있을 때, 그죠? 외가 아니라 안에 있을 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감차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9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죠. 네. 또, 허가사항을,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죠. 감차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험에 두 가지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1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187쪽에서 190쪽 사이에 나옵니다. 자,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양수인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허가가 아니죠. 양수인이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죠. 네. 양도, 양수, 합병 시 다 상속 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양수인이 한다는 거, 양도인이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네. 자, 2번.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죠? 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이죠. 그렇죠? 이거 틀린 겁니다. 운송사업자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죠. 네, 신고. 아니라는 것은 틀리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간 수급 균형과 화물 운송 시장이죠. 시장의 안전과 질서. 시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은 거죠. 4번.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90일 이내에 신고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죠. 신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는 양도, 양수, 휴폐업, 상속 다 신고사항입니다. 90일 이내는 맞죠. 네, 90일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의 전형철도에서는 3개월이죠. 90일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된다.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상속인이 신고를 하면은 상속인에 대한 신고만 하면 상속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고요.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19번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문제는요. 2017년 3월 21일 날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신설조항. 신설조항이고요. 201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도 뭐 이상은 없죠. 그래서 교재에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출판사의 교재에 아마 실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요 내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뭐죠? 운임요금은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요거는 3일입니다. 3일.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나와 있는 거죠. 운송약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죠. 과태료.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과태료가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네. 그래서 정답은 2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